그 소리가 처음 들린 건 지난달 중순이었습니다. 밤 11시쯤 저는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뭔가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구를 옮기거나 뭔가 떨어뜨린 것일 거라고.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일부러 바닥을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순자 60살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 20층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이런 소음이 특히 거슬렸습니다. 그날 밤은 새벽 1시까지 소음이 계속됐습니다. 발자국 소리, 뭔가 끌리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까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다음 날 하루 종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며칠 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밤 10시만 되면 위층에서 각종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피아노 소리가 심했습니다. 클래식인지 재즈인지 모르겠지만 밤늦게까지 연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습니다. 서로 사는 집이니까 어느 정도 소음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급기야 수면 부족으로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성 불면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대응해주며 위층 세대에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위층 세대와 통화했는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조용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도 소음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고의로 소음을 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화가 나서 천장을 빗자루로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연락했는데도 소음이 계속된다고 항의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직접 위층에 가서 경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드디어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소음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대담해진 것 같았습니다.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각종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해 직접 위층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위층 2101호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야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60세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깔끔한 차림에 인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정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최순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박재호라고 했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올라왔어요. 밤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거든요. 재호 씨의 표정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소음이요? 어떤 소음 말씀하시는 거죠? 피아노 소리, 발자국 소리. 거의 매일 밤 들려와요. 아,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간단한 사과만 하고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시까지 조용히 해주실 수 있나요? 10시. 아니, 9시 이후에는 조용히 하겠습니다. 재호 씨가 대답했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며칠간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역시 직접 이야기하니까 효과가 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소음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소리였습니다. 피아노는 물론이고 뭔가 굴러다니는 소리, 의자 끌리는 소리, 심지어 춤추는 것 같은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직접 약속까지 받았는데 이렇게 무시하다니 저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집에 있는데 일부러 문을 안 여는 것 같았습니다. 박재호 씨, 집에 계시는 거 알아요. 복도에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옆집 문이 열리더니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층간소음 때문에 항의하러 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요. 아, 그 집 요즘 정말 시끄러워요. 저희도 고민이었어요. 옆집 아주머니도 같은 피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른 층 주민들도 불만이 많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은 재호 씨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먹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조용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단순히 연습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애절하고 슬픈 멜로디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화는 났지만 동시에 궁금해졌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왜 밤마다 이런 음악을 연주하는 걸까?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궁금증보다는 분노가 더 컸습니다. 아무리 사연이 있어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내일은 관리사무소와 함께 다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관리소장님과 함께 다시 21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재호 씨, 관리사무소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누실 수 있을까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재호 씨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잠을 못 잔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소음을 낸 장본인이 왜 피곤해 보이는 걸까요? 재호 씨는 우리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뭔가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관리소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재호 씨, 층간소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다른 층 주민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조심하겠습니다. 재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저에게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벌써 몇 번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까요?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밤마다 뭘 하시는 거예요? 피아노 치고, 뛰어다니고, 의자 끌고. 이게 정상인가요?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사정이 좀 복잡해서. 사정이 복잡하든 말든 이웃에게 피해 주는 건 안 되잖아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4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서 연습을 해야 하는데. 그럼 낮에 하세요. 왜 하필 밤에 하시는데요? 낮에는 다른 일이 좀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계속 얼버무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관리소장님이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 조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재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착잡해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카페에서 이웃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들 위층 소음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 정말 이상해요. 밤마다 무슨 파티라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소리 다 들려요. 음악도 음악이지만 쿵쿵거리는 소리가 너무 심해요. 예전에 살던 사람은 조용했는데 그 사람 이사 온 뒤로 계속 이래요. 이웃들의 말을 들을수록 재호 씨에 대한 인상이 더 나빠졌습니다. 무신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을 한다는 핑계로 이웃들을 괴롭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날 밤에도 예상대로 소음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피아노 소리에 더해 뭔가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심지어 누군가 우는 소리까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베개로 귀를 막고 잠들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새벽 1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를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피로와 스트레스로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수면제도 점점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주말 저는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문득 위층 베란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는 대답이 없고 줄곧 재호 씨 혼자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날씨가 좋죠? 꽃들이 예쁘게 피었어요. 여전히 어머니의 대답은 없었고 재호 씨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오늘 점심에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릴게요. 그제서야 문득 어머님이 혹시 치매 환자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간병하던 병실에서 비슷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재호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휠체어의 어머니가 갑자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해. 빨리 우리 집 가야 해. 재호 씨가 다급히 달래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걱정 마세요. 아니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그렇게 불안해하며 휠체어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재호 씨는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20층에 도착했을 때 재호 씨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치매 초기세요.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돌아다니셔서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발자국 소리, 뭔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피아노 소리까지. 그럼 혹시 피아노는 음악 치료 때문에 치시는 거예요? 재호 씨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네. 음악이 어머니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지만 이웃분들께 피해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 가슴이 갑자기 먹먹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무신경하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서 간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사정을 몰랐어서. 아니에요. 당연히 시끄러우셨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재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다시 위층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들리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재호 씨가 어머니를 달래는 목소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한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반성하게 됐습니다.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위층에는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을 간병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들,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꼈던 순간들. 재호 씨도 지금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리고 보온 용기에 담아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을 때의 마음은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온 용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재호 씨의 표정은 의외였습니다. 경계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보온 용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에 대한 미안함을 담아서 만든 된장찌개였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재호 씨가 고마워하며 받아들이고 저를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어가 본 위층 집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곳곳에 의료용품들이 있었고 거실 한쪽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재호 씨가 조용히 어머니의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3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경미했지만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시는 일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데이케어 센터에 모시고 가지만 저녁이면 불안해하시며 집에 가야 한다고 우세요. 음악 치료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재호 씨는 원래 피아니스트였는데 어머니 간병 때문에 연주 활동을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음악 치료를 권했어요.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 어머니가 잠시나마 안정을 찾으세요. 특히 어머니가 젊을 때 좋아하셨던 옛날 가요를 피아노로 편곡해서 연주해드리면 가끔 따라 부르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종종 위층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금세 나왔지만 점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끔 저를 알아보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낯선 사람 취급하셨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어드렸습니다. 재호 씨는 항상 감사해했습니다. 혼자서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순자 씨가 도와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도움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지내며 느꼈던 공허함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재호 씨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안 드시려고 하면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것도 도와드렸고 밤에 잠 못 이루실 때는 밤새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모든 일을 혼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재호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어요. 콘서트홀에서 연주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치매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형제자매도 없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고 합니다. 가끔 재호 씨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연주였지만 저도 함께 듣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클래식부터 옛날 가요까지 어떤 곡이든 감동적으로 연주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젊을 때 좋아하셨다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연주할 때면 어머니도
가끔 흥얼거리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재호 씨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었습니다. 혼자서 어머니를 간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으로 변해갔습니다. 그의 성실함, 어머니에 대한 헌신, 그리고 음악에 대한 열정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재호 씨도 저에게 마음을 열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을 받는 것이 미안하다고만 했는데 점점 저와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오면 얼굴이 밝아졌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순자 씨와 이야기하면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져요. 어머니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거, 음악에 대한 꿈, 앞으로의 계획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유난히 불안해하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계속 집에 가야 한다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재호 씨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때 저도 함께 어머니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순자예요. 아래층에 사는. 재호 씨가 정말 잘 돌봐드리고 있어요. 남편을 간병했던 경험을 살려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어머니가 진정하셨습니다. 재호 씨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우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자정을 넘어갔습니다. 저는 내려가야 한다고 했지만 재호 씨가 조금만 더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재호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마워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재호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야말로 혼자 지내면서 외로웠는데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4년 동안 혼자 지내며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호 씨의 따뜻한 손길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60살이 되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얼굴에 홍조가 돌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하는 거야? 마치 처녀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재호 씨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동시에 어색함도 생겼습니다. 60살의 나이에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돌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고 돌아다니시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재호 씨는 완전히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위층에서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어머니가 진정하고 잠드셨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재호 씨는 소파까지 가지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재호 씨의 어깨가 피로로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재호 씨가 작은 신음을 내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 순간 재호 씨가 돌아서며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4년 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키스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4년 동안 혼자 지내며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내며 외로웠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60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로 이어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확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의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에 대한 걱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웃들의 시선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만났을 때 그분이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어젯밤에 위층에서 내려오시는 걸 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어머님이 아프셔서 그래도 새벽까지요? 혹시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신 건 아니죠? 그 아주머니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재호 씨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웃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재호 씨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감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부터 우리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는 척했습니다. 다른 이웃들 앞에서는 불편한 관계인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잠드신 후 재호 씨가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베란다 쪽 비상계단을 이용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제 집에 도착하면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을 보상받듯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낮에 겪었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60세의 나이에도 이렇게 뜨거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 생활은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마치 불륜이라도 저지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도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분여회에서 우리 문제가 거론된 것입니다. 분여회장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자 씨, 요즘 위층 남자분과 자주 만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르신 돌봄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밤늦게까지 만나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더군다나 둘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부녀회장의 말이 점점 노골적이 됐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저희에 대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이 넘어서 뭐 하는 짓인지. 자식들도 있을 텐데 창피하지도 않나.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며칠간 만나지 말아요. 재호 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도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의 편견이 우리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에게 빠져버린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재호 씨와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신 후 그는 병원과 집을 오가느라 바빴습니다. 저는 매일 문자로 안부를 물었지만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서로 조심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재호 씨가 휠체어를 밀고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저도 마침 같이 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며느리.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또렷해 보였습니다. 재호 씨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아래층에 사시는. 하지만 어머니가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 잘 부탁해요. 혼자서 너무 고생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치매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외로움과 저와의 관계를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20층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행복하세요.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우신 후 재호 씨가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서로를 그리워했던 시간만큼 간절하게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관계를 알고 계셨어요. 재호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응원까지 해주세요. 저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축복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은 평온했습니다. 어머니도 안정을 찾으셨고 저희 관계도 조금은 당당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이웃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는 동안에도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아는 척하며 다가와서는 은근히 캐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딸 민정이가 주말에 찾아와서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는데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자식들에게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컨디션이 좋아서. 하지만 민정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혹시 새로운 분이라도 생기신 건 아니죠? 그 말에 제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딸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그런 거예요? 결국 저는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잘 됐네요, 엄마. 혼자 지내시는 게 늘 걱정이었어요. 민정이는 오히려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에 대해서는 걱정했습니다. 다만 이웃들 반응이 좀 걱정되네요. 요즘 아파트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부녀회에서 문제 삼고 있다는 것, 주민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모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파트 전체 주민회의가 소집된 것입니다. 안건은 층간소음 및 주민 질서 문제였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층간소음이었지만 실제로는 저희 문제가 주된 이유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 당일 주민회관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와 재호 씨는 각각 따로 앉았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부녀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최근 우리 아파트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려서 말했지만
결국 저희 이야기였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일부 주민들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까지 언급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거들어서 말했습니다. 층간소음 신고했던 분이 오히려 그 집과 친해졌다면서요? 밤늦게 드나드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어요. 나이 든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시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재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호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혼자 돌보느라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이웃분들께 피해를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자 씨와 저는 연인 관계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라서 재호 씨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공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사별과 이혼으로 배우자가 없는 외로운 사람들이고 어머니 간병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사랑할 권리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호 씨는 긴장감에 떨리는 듯 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이어나갔습니다. 60세가 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관계는 당당합니다. 다만 이웃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재호 씨는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고개를 숙인 그 모습에 한없이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회의장에는 잠시 정막이 흘렀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사실 보기 좋았어요. 혼자 계신 분들이 서로 의지하며 사시는 게 뭐가 나쁜가요? 다른 분도 거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진짜 사랑 찾기 어려운데 부러워요. 어리둥절해하는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부녀회장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층간소음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다른 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회의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분위기로 마무리됐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이 저희를 응원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호 씨와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제가 재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날 밤 어머니도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60세에 만난 새로운 사랑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됐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시작된 갈등이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뀐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새로 시작하기 위해 용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